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체크인 스탁 진행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정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이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두 분도 오시는데 고생을 좀 하셨을 텐데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증시 반응은 격하게 나왔는데 과연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로 확산이 되는 것인지, 미국하고 유럽 안 좋거든요. 아시아 증시, 특히나 우리 증시 여기에서 안전할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오늘 좋은 내용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 오늘 아침에 좀 이제 국내 증시의 그 판가름, 무슨 판가름이냐, 자생력이 생겼구나 안 생겼구나, 이걸 좀 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요새 저도 뭐 그 정치학 박사는 아닙니다만 정치공학들 많이 좀 보게 되거든요.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증시가 뭐 작년에 세계 1등이었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자생력이 없었던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그 달고 다니는 멘트가 미국 증시 오르면 덜 오르고 미국 증시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작년에 이게 조금 깨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사실 5월부터 좀 깨졌다고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뭐 미국 증시가 2025년 4월에 관세가 점화됐을 때 사실 충격파를 안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일까, 이것이 좀 궁금하고, 올해 뭐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안 나올 리는 없습니다. 뭔가 극적 반전을 원하는 사람이고 본인의 치적거리에게 굉장히 몰두하는 사람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내노라는 와튼스쿨 학사 출신입니다. 뭐 사실 뭐 다른 대학보다도 거의 넘버원으로 치는데도 이 경제의 어떤 돌아가는 흐름을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있을 11월 중간선거, 그 극적 반전의 요소가 몇 개 있겠죠. 자, 봐라. 내가 이렇게 관세에서 세수 확보됐다. 미국을 위한 오로지 넘버원 미국, USA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증시도 이렇게 견인차했다. 단지 증시를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가 아닌 대외 변수로 조금 눌러놓고 더 도약을 한다면 더 멋있는 모습이 연출되겠죠. 이것을 조금 저도 우려하고 보고 있는데, 이분이 연초부터 이러한 행동을 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예상 반경이 없었습니다. 뭐 단지 오늘 궁금한 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의 흔들림이 국내 증시로 고스란히 전이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데다가 여러 전력 기기들, 정말 그 관세청 무역 수지 나온 거 보면 실적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버팀목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궁금하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딱 보시게 되면, 저는 뭐 자국 이기주의라는 좀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조금 더 변형된 형태인 자본주의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그린란드 영해에 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발언이 좋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EU가 약간 직결하고 있다. 이게 저는 2012년도부터 있었던 2015년까지 이어진 그 그리스 사태에 다시 그 축소판을 또 한번 보는 것 같거든요. 그때도 유럽과 미국의 아주 극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스가 파산으로 가는 이런 사태도 있었고, 유럽에서 뭐 구제금융 해준다 했는데 그것까지 부족해서 IMF에서 구제금융을 해줬던 그런 사태까지 발발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여러분들 11년 전인데요. 그때 코스닥이 200포인트 이때였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미국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아성에 도전했을 때 아직까지 이긴 국가나 그런 결집된 집단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우리가 다시 경제로 좀 돌아와서, 주식으로 돌아와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가 물가 제자극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금리 경로가 불확실해진다는 거, 이게 안 좋죠. 그리고 성향이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의 사나이 총리도 지금 뭐 중의원인가요? 해산하겠다, 네, 뭐 맞아요. 등등. 네. 이제 일본 정치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사실이 너무 좀 피곤하긴 한데, 뭐 그 둘째 치고요, 다 그냥.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재부각이 또 한 발 다시 앞선으로 좀 나오면서 이것이 또 불확실성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빅스 지수를 좀 보시면 급등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보게 되면 몇 개월 만에 최대치 급등입니다. 약간 저는 숫자로 확인되는 리스크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뭐 주관적입니다만은 저는 빅스지수가 25를 넘어갈 때 약간 경고 시그널로 보거든요. 25에 계속 안착해 있어가지고 잘 안 내려오면 증시가 거의 좋지가 않더라고요. 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뭐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가장 좀 안 좋게 보는 게 셀 아메리카가 너무 지속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형태, 뭐 셀 아메리카는 역시나 이제 채권이겠죠. 이 부분인데, 그리고 계속 달러 약세로 가는 부분. 마지막 결론인데 이 트럼프의 묻지마 외교가 극적 반전을 노리는 포석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국내 증시의 연동 관계가 과연 깨지면서 디커플링으로 갈 것인가? 디커플링으로 가길 바라겠죠. 아직 NXT는 괜찮은 모습이던데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설날 전에 좀 확인해 볼 포커스인 것 같고, 하나 더 곁들이자면 저는 이런 상세 부분, 불확실성의 악재적인 요소에 상세해 줄 수 있는 이벤트나 내용은 삼성전자의 1월 19일에 있을 컨콜하고요. 세미콘 코리아 정도로 보고 있지 않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3대 약세가 나타났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게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저 역시 그러하긴 한데, 현재 구간에서 지금 약간 이 하이브리드 전쟁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뭐 이런 쪽으로, 외교 이런 쪽으로 좀 분쟁이 확산되는 모습인데, 덴마크 연기금 쪽에서 일단 미국채를 팔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것 눈에 띄는 상황이고, 사내 총리가 압도적으로 일단 선거에서 이길 경우,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2월 8일 날 선거를 빠르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길 경우에는 일본의 국채 난발 때문에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있고, 우리도 지표물이 3년물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10년물은 우리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시그널이냐 노이즈냐 얘기를 하는데, 노이즈라고 봅니다. 이게 뭐 하락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는데, 대신 노이즈도 길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뭐 내일 모레 끝날 거냐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보다 만약에 길어진다면, 지금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원래 평균인 한 21배, 2배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 커질 수 있고요. 연초부터 미국 시장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 3대 지수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 지수만 올랐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수도 오르고 종목도 폭등한 게 많지만 올해도 미국보단 우리가 월등히 좋은 모습을 지금까지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연초부터 우리 시장을 견인해줬던 건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아니에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의 방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또 일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대통령 그 시정연설이 아닐까 싶은데, 시정연설이 아니라 연두교수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과연 지금 나타나는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아마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환율 하나 정도가 불편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외적으로 어쨌든 우리 시장을 좀 압박할 수 있는 불편한 변수들이 하나둘씩 계속 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마지막 주로 가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2026년 전망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FOMC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시장을 압박할 만한 여러 가지 변동성을 줄 만한 요소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레버리지를 쓰셨거나 주식 비중을 너무 이제 극대로 늘려놓으신 분들은 저는 약간 뭐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조절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최근 들어서 뭐 현대차라든지 조금 이따 말씀드린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약간의 조금 과열 신호가 보여주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리스크는 아닌데 길어지면은 이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장세를 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도움이 됐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온 에너지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극복해내는 모습이었고, 그렇다면은 앞서서는 반도체나 로봇이나 이 해외발 모멘텀, 글로벌 산업의 틀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봤다면 이제 뭔가 좀 정책 장세로 넘어갈 것인가, 시장의 트렌드의 변
변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가능성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시장 트렌드 그대로다? 뭐 어떤 쪽으로 보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레파토리는요. 일단 뭐 5,000피로 가기 위한 기술적인 저항 구간이 좀 왔다. 첫 번째고. 기술적 저항 구간이 왔는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대외 변수가 일어나고 있으니 아까 이사님 말을 좀 빌려다 쓰면 무리하게 신용 매수를 하신 분들이거나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은 좀 문제가 생기겠죠. 다시 현금으로 뭐 주식 비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굳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면 저는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 그러하냐? 국내 증시의 일단 방향성은 저는 위다. 조정을 받을지언정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산업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해드리고요. 단지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5,000피의 기술적 저항의 대외 변수가 있는데 이렇게 눌림목이 들어갔을 때 뭐 예시입니다. 4,800, 뭐 4,700 이렇게 빠진 다음에 그게 이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현금으로 하신 분들은 뭐 불편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또 싼 종목을 지수와는 무관하게 그냥 내가 적정 밸류에이션인데 이익이 증가되는 기업을 샀다면 저는 무리하게 뭐 그 비중을 줄이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단지 아까 우리 앵커님의 질문 다시 넘어와서 뭐 약간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정책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죠. 늘 이렇게 주도주가 있고 주도주 안에서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로 흔들릴 때 테마단이 득세할 때가 이때거든요. 근데 저는 이 테마단의 정책적 지속성 이런 부분이 없는데 달려드린 거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만 하나의 예시로 좀 들어드린다면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정책 모멘텀이 두 가지잖아요. 산업 말고 상법 개정하고 아리백.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에 있는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만 아리백 같은 종목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막 테마가 단기간에 막 불을 뿜고 연속성이 하루 이틀 급등가고 여기서 과연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 창출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테마단으로 가는 것도 좀 반대 의견이고요. 단지 뭐 강세장의 종목들이 좀 눌린다면 차라리 그 종목이 나을 것 같고 정부 정책에 분명히 테마나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겠으나 내가 잘 하지 못한다면 굳이 저는 불필요하다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시장이 꺾인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종목이라든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운용에 있어서 너무 공격적인 부분은 좀 지양하자. 두 분이 목소리를 맞춰주셨네요.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오늘 어떤 업종 보세요? 네, 저는 뭐 유틸리티라고 쓰고 한국전력이라고 읽겠습니다. 와 어제 정말 대단했죠.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유틸리티. 이어서 전문가님. 오늘 좀 공교롭게 겹치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에너지 준비했습니다. 에너지 원전도 좋았고 뭐 한국전력 유틸리티 같이 좀 묶여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전력의 주가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몇십 년 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유틸리티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이사님? 네, 어저께 이제 추정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자회사의 합병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설로 돌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한번 뭐 그런 적이 있었고 현대차, 기아,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적어도 덩치가 몇십조 이상의 이런 대형주들이 갑자기 급등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각종 상품들이 엄청나게 얽혀 있는데 주가가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런 상품들과 연계된 배리어, 정해진 가격이 깨지는 순간 현물의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랫방향으로 잡았던 배리어든 윗방향에 잡았던 배리어든 깨지는 순간 그 반대쪽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상품의 비율만큼의 현물을 확보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반대로 내려갈 때는 또 들고 있는 현물을 팔아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이 그런 상품과 연계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이틀 전에 현대차와 기아가 그러했고 어제는 조금 이 한국전력이 그러하지 않았나.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점점 불붙다 보니까 시장이 정해놨던 배리어를 넘었고 그 배리어를 넘는 순간 수급은 더 터지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원래 이 한국전력은 한 4만 원대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왔던 종목이고 제가 또 4만 원대 원자력 관련주로 말씀드리면서 원자력 계획의 핵심이 한국전력인데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이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계약의 당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미 그때보다 주가가 50% 넘게 올랐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은 이제 경계의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지금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PB 한 배를 거의 만족하는 수준으로 일단 주가가 올라온 데다가 시장에서 얘기로 돌고 있는 자회사 합병이 정말 이루어질지 여부도 좀 아직은 불분명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루어진다고 한들 갑자기 한국전력의 펀더멘털이 대거 바뀌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존에 한국전력 굉장히 좋게 봤던 사람이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은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면서 경계의 시각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더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분할 매도 정도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서서히 관점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거기에다가 이제 항상 이 종목의 최대 리스크, 이 가격 결정, 전력 가격 결정이 한국전력에 유리하지 않게 들어간다면 더더욱 좀 그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에너지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저도 뭐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종목 다룰 때 좀 다루도록 하고요. 에너지가 지금 최근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조정이 있었죠. 그것이 원전이 되었건 수소가 되었건 뭐 태양광이 되었건 다 다루고 볼 텐데요. 우선 원전이 먼저 선반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력 수요 니즈에 관해서 지금 펀더멘탈 이야기하는 건 불필요할 것 같고요.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글로벌이 뭐 AI로 촉발된 전력 수요 니즈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는 바고, 계속 뭐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노릇이죠. 또 그중에서 원전이 원픽인 것 같아요. 인정을 딱 하고요. 국내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좀 관찰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두 다 과정을 좀 보면 저희들도 개장 때 추적 관찰을 좀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10월 29일에 97,400원 찍었더라고요. 결국은 윗단에서의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라는 약간의 피로도를 식혀주고 사실상 보니까 2달 정도 조금 남짓한 75,000원대 기간 행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하면서 도약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답이 딱 나와 있는 과정이에요. 어떠한 형태의 적어도 그 진입 타점이 훗날 봤을 때 올바르지 않았을지언정 이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형태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사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단지 이것을 지금 따라가는 것은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유 뭐 저 위치에서 얼마나 따라가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따라가는 사람 많고요. 이게 이상한 그 논리들이 많이 요즘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대건설의 실적을 비하면 지금의 주가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도 부동의하는 쪽이거든요. 단지 현대건설도 7만 5천 원에서 7만 2천 원대 기간 조정을 좀 보냈거든요. 적어도 박스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보유자 영역으로 정리하고요. 피로도 노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원전은. 그럼에도 그 피로도 노출을 희석시켜주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고 난 후에 재반등이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어지는 모습이 최근에 보니까 두산 피오셀의 모습이 그러하더라고요. 27,000원대까지 이 종목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46,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근데 어느덧 지금 3만원대 후반에 와 있거든요. 주가 상승폭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만 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연초에 보시게 되면 조선방산, 원전, 반도체, 뭐 재생에너지까지 안 간 쪽이 없습니다. 로봇까지. 다 가는 쪽이었는데 안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조금 더 반등 여력이 남았으니 수소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갈 수 있구나. 자, 남은 게 이제 궁금한 게 태양광과 풍력과 국내 정책인 아리백이거든요. 저는 뭐 태양광 쪽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오시아이 홀딩스, 오시아이 그룹 주주 갖고 있는데요. 그건 뭐 각자 판단의 영역이 있을 것 같고, 아리백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SK 이터닉스와 대명 에너지 정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군에서 굳이 하고 싶다면 저는 접근을 조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건 SK 이터닉스 모습인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 작년에 3만 원 넘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17,000원까지 빠졌다가 약간의 한 번 더 바닥 다지기를 끝내고 2만 원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차라리 진입이 가능하죠. 물론 주도주의냐 아니냐, 강세이냐 아니냐 이것은 각자 판단의 영역이 있겠지만 적어도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부분. 두 번째는 대명에너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도 사실 작년에 히트작이었거든요. 여름 때까지는.
근데 이제 가파르게 너무 34,800원까지 달려가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과연 부담스러운 접근일 것이냐, 저는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뭔가 섹터를 찾고 종목을 찾을 때 강세에 있는 섹터는 지금 원전이고 수소인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따라가서는 좀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앵커님이 또 질문을 날카롭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쉬어갈 때 정착 모멘텀들 좀 부각되겠느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차라리 이쪽에 좀 저가 매수의 공략을 취하는 포인트도 저는 나쁘지 않은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에너지를 좀 총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종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대명에너지도 뜨거웠던 여름만 기억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밀렸군요. 이렇듯 또 조정받은 몇몇 종목군들은 접근이 가능한 부분까지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업종 알아봤습니다.